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김남석 연구위원입니다. 루칸 아흐마드 웨이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부 교수는 최근 포린 어페어스지에 오늘날 독재 정권에 대한 회복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독재자를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웨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세계 주요 독재 국가들에게 좋은 해가 아니었다며 중국은 11월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에 반발한 전국의 시위자들이 시 주석의 사퇴와 1인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등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고, 이란에서는 9월 마샤 아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정권의 혁명적 정체성을 겨냥한 전국적인 시위가 수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나 2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군 사상자에도 획득했던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후퇴하고 서방의 제재에 직면했으며 지역 내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재 권력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보다는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새 독재 정권은 그들의 과거 혁명 정신에 뿌리 깊게 숨겨진 회복력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경기 침체, 정책 재앙, 인기 급락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독재자들의 본질과 독특한 회복력의 원천을 살펴보시죠. 오늘날 가장 지속력 있는 독재 정권들은 사회적 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혁명은 전통적인 권력 장악과는 달리 대규모 지지를 받은 활동가들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사유재산을 없애거나 종교적 통치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혁명적 독재 정권은 세계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전, 베트남 전쟁, 이슬람 테러리즘, 중국의 부상은 모두 혁명적 독재 정권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혁명 정권은 비혁명적 독재 정권보다 훨씬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지속력은 그들이 힘을 통합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촉진하려는 것과 달리 혁명 정권의 지도자들은 자국 인구의 많은 부분을 소외시키고 이웃 국가와 세계 강대국을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볼셰비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려 했고, 부르주아 계급을 제거하려 했으며 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권력투쟁 동안 마오쩌둥은 혁명은 만찬 파티가 아니다라며 농민들에게 구지주 계급을 모욕하고 파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란에서는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가 여성 복장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미국인 인질들의 납치를 지지하며 수천 명의 반대자들을 처형하고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이슬람 혁명을 촉구했습니다. 혁명 정권이 지지도 받겠지만 반대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언뜻 보기에 그런 행동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격은 초기 혁명 정권을 파괴할 수 있는 폭력적인 갈등을 야기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치명적인 내전을 촉발했으며, 이란과 베트남에서는 외국과의 유혈 전쟁을 초래하였지요. 1970년대 후반, 크메르루즈 치하의 캄보디아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이를 시작한 혁명 정권이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붕괴하지 않은 정권들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존적 위협은 정권의 엘리트들을 단결시켰습니다. 더욱이 폭력적인 분쟁은 대체 권력의 중심을 와해하여 반대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초기 갈등은 정권으로 하여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러시아의 체카와 같은 새로운 강력한 안보기구를 조직하고 모든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정부는 기존 군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군대를 창설했기 때문에 친정권 스파이와
장교들로 군대를 채울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군인들이 쿠데타를 수행하기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내전은 기존 경제 구조를 파괴했기 때문에 독재 정부가 경제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독재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육성한 강력한 독립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국의 특성을 살펴보시죠. 우선 중국은 1978년에 비해 GDP가 43배 이상 증가한 세계적인 군사 및 경제 강국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정책의 실수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일당 체제를 지지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목격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자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지만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지도자들이 통제권을 독점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업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의 독립적인 원천의 부상을 촉진함으로써 종종 독재자들을 위협합니다. 관찰자들은 중국의 경제 확장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중국 정권의 폭력적인 사회혁명의 기원은 경제 변화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 실패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27년부터 1949년까지 긴 기간 동안 권력을 위한 폭력적인 투쟁을 펼치며 급속한 성장에 필요한 통일된 국가를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경제 발전이 강력한 시민사회를 생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내전 기간과 종료 직후 대규모 농지 개혁 단행으로 기존 엘리트와 지역 그룹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공산주의로의 전환은 집권당에 대한 대안을 없애고 전체주의 집권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국내외 기업을 포함한 중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독립 세력의 조직화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1989년 천안문 사건과 2022년 11월 코로나 제로 반대 시위를 거치면서도 비조직화와 조정 부족으로 민주 세력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강력하고 체제화된 당 국가 관료 집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성장과 신중하지 못한 코로나19 정책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광범위한 부패는 일부 관측자들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이 위축되고 말기 부패의 시기에 있다고 주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의 강도 높은 반부패 캠페인은 겉보기에는 정부의 불법 행위를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강력한 관료주의, 엄청난 억압 능력, 취약한 시민사회는 미래의 부패 스캔들이나 다른 위기로부터 정부를 보호할 것입니다.